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있어서는 수도권에서 저갭으로 투자, 작은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들이 기회예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진행 중인 곳이 아니라 25년 차에서 30년 차, 그 중에서 아직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 된 곳들은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면 좀 빠르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CJ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일자리가 이런 거 쫙 보시고 쑥쑥쑥 소개론으로 쑥쑥쑥 보시고 용적률 낮은 것들을 좀 타겟. 4번 챕터는 하락장 투자 검토 유형 중에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편인 소액 재건축 투자 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역 하나를 집어서 제가 소개 혹은 추천 분석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일단 재건축 매수 자체는 그 단지 자체의 사업성이 괜찮다라는 분석 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미 진행됐고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조정에 의한 기회, 그러니까 갭이 작아졌거나 가격 자체가 많이 다운된 상황을 틈타서 투자하는 기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는 그런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미 재건축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도 규제 중심의 가격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기조 자체는 규제 중심으로 가격 관리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현재의 어떤 주택 정책이나 이런 관리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특히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의 가장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관리에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심한 규제들은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또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쪽 규제들은 많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아마 12월에 안전진단 완화, 그리고 조금 더 하락장이 지속된다라면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도 일부 많은 지역에서 해제를 하지 않을까. 물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많은 지역들에서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특히 소액 투자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재건축이 답이냐라고 했을 적에 하락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론 전세가도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매매가 하락폭이 더 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높은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6억 이하, 5억 이하 이런 집 같은 경우들은 매매가가 20-30% 빠질 적에 전세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재건축 기대할 수 있는 단지도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갭도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반적인 신축 갭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신축 갭 투자가 갭이 작은 것도 아니고 재건축 기대 단지는 시장 반등과 함께 재건축의 실제 진행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것들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투자금은 소액이라면은 그것을 쪼개서 여러 개를 사둔다면은 추후 반등장이 왔을 적에 추후 반등장과 그 단지들이 실제 재건축이 추진위원회도 생기고 조합 설립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면은 그 시장 반등과 재건축 진행이 시너지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둘 다 얻는다. 그런데 투자금은 소액이다.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점에서 산다. 그러면서 투자금은 소액이다. 거기에 동시에 재건축 실제 진행에 의한 가격 상승을 같이 얻어낸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있어서는 수도권에서 저갭으로 투자, 작은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들이 기회예요. 그런 기회들이 이미 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자산이 되게 좀 흔들흔들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어도 그런 것들, 그런 부동산들을 오히려 지금이나 내년쯤에 좀 더 킵해 둔다라면은 그런 내가 원래 확보하고 있던 부동산과 그런 추가적인 투자처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격을 반등을 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진행 중인 곳이 아니라
25년 차에서 30년 차, 곧 재건축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업성이 나오는, 즉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넓어, 뭐 이런 재건축 기대 단지 중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곳들이 있어요. 이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막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가격 반영이 되면서 전세가율도 낮고 갭도 큰 곳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차에서 30년 차, 여기는 분명히 재건축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는 재건축들, 그 중에서 아직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 된 곳들, 이런 곳들이 타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3억 뭐 수도권에 뭐 4억이었는데 그 전세가가 뭐 2억 8천이었어.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성이 조금 기대가 돼서 전세가율이 한 70%로 유지가 됐는데 좀 하락장을 맞이해서 한 3억 5천까지 갔어요. 그러면 3억 5천에 2억 8천 전세가 되면서 전세가율이 80%가 되고 갭은 7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 그런 단지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수도권에 투자적 메리트가 있는 곳들도 갭 1억 이하의 매물들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약세장이 반년 이상 더 지속이 된다라면은 1억 이하의 매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투자적 메리트가 있는 곳들도 갭 1억 이하에서 매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더 가능한 곳들이 넓어질 것이다. 물론 내가 지금 보유 자금이 많거나 돈이 너무 좀 자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뭐 몇천만 원 투자 몇천만 원짜리로 이렇게 나눠서 사면은 막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금이 너무 많다라면. 그런 분들은 뭐 물론 좀 더 갭이 크고 더 좋은 곳에 뭐 분당이나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억 이하나 혹은 1억 전후에서 약간 일부 쪼개서 사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양도세율 관점에서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4, 5억짜리를 투자를 해서, 투자금 4, 5억짜리를 투자를 해서 의미있게 요거 성공적이다고 하려면 그래도 3, 4억은 올라야지 수익률적으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꽤 높잖아요. 그런데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올라서 매도를 하면은 그 양도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양도세율 관점에서도 지금 양도세 중과가 대부분의 수도권에서 조정지역 해제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서 사고 약간 갈아타고 하는 쪽이 약간 좀 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율 뿐이 아니고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 5억짜리 투자해서 4억 오르는 것보다 투자금 1억짜리 투자해서 1억 오르는 게 더 훨씬 자주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런 약간 좀 더 쪼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갭 뭐 1, 2천짜리 몇십 개를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 갭이 1, 2천이고 전세가율이 막 90%고 이러면은 뭐 무갭이고 이러면은 되게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줬을 경우에만 그런 완전 갭이 작은, 갭이 붙어있는 그런 투자처가 안정적일 수 있고, 전세가 매매가 동반 하락하거나 혹은 역전세가 났을 적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굳이 몇십 개씩 그렇게 굴려야 되나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보통 갭이 뭐 1000, 2000 이렇다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입지적 메리트가 되게 좋거나 재건축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곳이 아닐 경우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여도 어느 정도는 입지 가치가 있는 곳에,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을 다 가정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수도권으로 추천을, 제가 앞서 인구 문제도 같이 언급드렸듯이 웬만하면 수도권 중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도권 소액 재건축 투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회들이 1억 이하 혹은 뭐 5천 이하 그런 기회들이 투자금 기준으로 오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온 상황이니까 굳이 좀 너무 소액으로 접근할 곳들 찾지 말고 수도권에서 적당히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수도권 소액 재건축 투자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면은 좀 빠르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바로 반등이 팍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매물을 좋은 조건에서 잡겠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어느 정도의 중소액 가격대의 아파트 투자에서는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라면은 조금은 이런 부분 중심으로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메인 부동산 뭐 한계가 있다, 좀 좋은 곳에 거기다가 소액이나 중소액, 뭐 소액을 뭐 1억 언더라고 하면은 중소액은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요 정도 투자처 일부를 조정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두세 개 혹은 세네 개 뭐 요 정도 서브로 메인 하나 있고 서브 투자를 이런 걸로 확보를 해둔다라면은 다시 반등이 크게 올 적에 다 같이 팍 오르면서 큰 자산적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조금 과장 섞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는 지금 하락장이 너무 세게 왔으니까 이럴 때 요런 메리트 있는 투자를 하는 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물론 내가 이미 연끌을 해서 내가 5천만 원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고 좀 버티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뭐 투자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유형의 수도권 중소액 혹은 소액 투자처를 잘 발굴해서 매물 잘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나중에 시장에 잘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점에서 좋은 부동산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고 사실 빠른 엑시트 내가 이것을 내년 초에 사서 내년 말에 팔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뭐 법인 투자 이런 개념으로 집착은 하지 마셔야 되고 특히 하락장에 있어서는 단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그것도 조금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지금 정도면 무릎 아래는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좋은 부동산을 내가 좀 킵해둔다 확보해둔 미래를 위해서 킵해둔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최소 2년 보고 2년 후에 상승이 꽤 있었다면 물론 갈아타기는 다른 여기가 이미 올랐다라면은 또 다시 다른 가성비 투자처로 갈아탈 수는 있다. 요 정도 개념의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물론 좋죠. 서울 물론 좋은데 서울이어도 혹은 서울에서 되게 좋은 입지여도 초기 재건축에 큰 돛을 넣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엄청나게 긴 상승장의 초기였던 뭐 2015년 같은 때에 잠실주공이나 음마아파트 이런 데에 투자를 했으면은 그때조차도 되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2년에 수익률이 되게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투자금이 컸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차라리 그때 뭐 분당에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메인 단지들을 갭 7천, 8천 혹은 1억에 여러 개 넣어뒀으면은 훨씬 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초기 재건축에 강남권에 뭐 큰 돈을 넣어둔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고 하락장에서 기회를 노리는 투자는 어디까지나 이제 가치 대비해서 소액 투자, 가성비, 갭성비로 똘똘이 아닌 뭐 수십 개도 아닌 몇 개의 투자처로 적당히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나 인천 중에는 검토할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물론 가격이나 매물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서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미래에 어쨌든 서울은 미래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은 확실한 곳이 부동산 가치 상승 확실한 곳이니까 난 서울에 가겠어라고 생각한다면은 갭이 크고 서울 중에 입지 되게 좋은 곳보다는 뭐 상계주공, 창동주공, 중계주공, 뭐 미미삼 이런 동부권의 소형 재건축 이런 것들 지금 가격 조정 많이 됐고 갭도 좀 줄어든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로 잘 내년에 올해 말고 내년에 잘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뭐 갭 3억 이하에서도 접근 가능한 곳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슷한 투자 접근 방법으로 분당 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소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1억 전후 뭐 요 정도나 뭐 5천에서 1억 사이 요 정도로 하면은 경기도 인천 중에서 검토할 곳들 많고 조금 내가 조금 더 입지 중심으로 보겠다 2, 3억 정도는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서울 동부권이나 뭐 분당 요 정도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검토를 하지만 단 취득세 중과 완화 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
이제 요 유형 재건축 투자 유형 중에 제가 괜찮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예시로 일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산은 일단 살기 좋은 곳. 기존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라는 타이틀을 거주민들에게서는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좋고 학군 좋고 쾌적하고 가격 저렴하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타운, 그러니까 일자리가 적습니다. 고양시, 일산을 포함한 고양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뭐 소비나 뭐 생산 이런 어떤 지표들을 봐도 충분히 다 파악이 가요. 일산은 완전히 베드타운이고 일자리가 너무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이 아니고 베드타운이 좋은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교통이 좋아야 돼요. 베드타운은 여기서 잠은 자지만 교통이 좋아서 일자리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베드타운일지라도 굉장히 가격도 좋고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어, 아파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산은 베드타운이라서 자체 일자리도 적은데 거기에 교통까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좋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에 어떤 일기 신도시 때 신도시 어떤 일기 신도시 붐 같은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거품이 좀 형성이 될 정도로 뭐 분당이랑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할 정도의 평가를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면서 일자리 적고 교통이 안 좋아서 가격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기 좋아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학군도 괜찮고, 학군이 물론 옛날만치는 않지만 학군도 여전히 괜찮고, 환경도 좋고, 뭐 세대 수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다음 물리적인 위치도 괜찮아요. 교통이 안 좋을 뿐이지 물리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일자리가 좋고 교통이 안 좋다. 이게 가장 크면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이었는데, 이런 명확한 단점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아주 드라마티컬하게 개선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GTX, 뭐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 뭐 영상문화, CJ 뭐 라이브 시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 그러니까 미래 아주 먼 미래에 언젠가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명확하게 개선이 될 계획들이, 그 다음에 액션들이 이미 실행된 곳. 여기에서 일단은 일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건축 이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까지 안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하락장만 벗어나면은 사실은 일산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의 하락장이 오기 전, 그다음에 현 대통령이 그 선거가 끝나고 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었던 그 2달 동안에 가장 분위기 좋았던 곳이 분당 일산이었어요. 일기 신도시의 어떤 이슈를 타고. 근데 이게 시장 하락세를 벗어나면은 그때 이제 이슈 탔던 분당 일산이 다시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과 호재, 그런 것들을 안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뒤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통망의 개선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적은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베드타운인데 서울에 있는 일자리로 출퇴근까지 좋지 않아. 그러면 베드타운이라는 곳에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교통망이 개선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흰텍스에 GTX A 노선이 착공을 했고, 23년 말 개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건 아니고 한 24년 말쯤에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동탄에서 수서까지 먼저 개통하고, 삼성역은 스킵하고 이제 운정까지 또 2단계로 개통을 할 예정인데, 삼성역은
한 27, 8년쯤에 이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삼성역을 뺀다고 생각을 해도 일산이라는 그 교통 불모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3호선 빼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GTX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서울역이나 뭐 여기 뭐 수서 뭐 성남은 또 판교잖아요. 네, 이쪽 다 좋은 곳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네, 괜찮은 특히 이제 뭐 28년 이후에 삼성역까지 결국 개통을 하면 굉장히 너무너무 큰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격 반영이 잘 되었냐? 아직 안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곡 소사선, 네, 이쪽으로 지금 경의중앙선 달리고 있는 네, 이쪽을 같이 쓰면서 대곡 소사선 여기로 쭉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승역들을 타고 다른 곳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나중에 된다라고 해도 좀 나중이긴 한데 뭐 고양 연장선, 네, 그러면은 또 요쪽으로 가서 네, 북변역에서 또 이렇게 뭐 골드라인도 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긴 좀 애매한데 여기 그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노선이 시끄럽네. 예. 지하철 노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곡 소사선이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는 약간 가로로만 움직여왔던 그런 교통망이 요 수직으로 이렇게 뚫으면서 좀 더 다양한 곳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해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통 호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교통이 되게 불편한 곳이었는데 이런 교통 호재들을 통해서 굉장히 교통 개선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증가를 하죠.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이게 또 뜬구름 잡는 그런 뭐 어디에 테크노밸리를 세운데 뭐 이런 뜬구름 잡는 그 정도의 호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CJ 라이브 시티라는 곳이 지금 착공을 했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존의 일산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CJ 라이브 시티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이제 영상과 관련된 테크노밸리나 방송 영상 밸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협력 업체 같은 방송 영상 관련한 업체들이 이제 분명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CJ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먼 일이 아니고 이미 CJ 라이브 시티는 착공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랜드마크 건물로 지금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뭐 그 외에 또 뭐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제3 킨텍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족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확정된 것만 따져도 사실은 의미 있는 수준의 발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어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GDS라고 뭐 굉장히 큰 규모의 뭐 약간 용인 테크노밸리, 용인 그 플랫폼 시티 수준의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산은 근본적으로 주변에 땅이 또 많으니까 GTX가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 GTX가 들어왔을 적에 어떤 요 부동산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를 늘리고 그 파급되는 그런 개발들이 아마 그 뒤이어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가, 교통망 개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기존의 장점은 살아 있으면서 단점은 명확한 개선되고, 그러니까 단점이 명확한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딴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좋아, 다 너무 좋은데 교통이 안 돼. 이러면은 그 교통이 해소가 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례 신사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여기 장점이 많은 도시인데 너무 단점이 명확해. 그러면 그 단점들이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게 일산에 지금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장점인 학군 같은 것도 여전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전통의 학군 강자, 그 다음에 학원가도 굉장히
넓은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존의 어떤 강점을 계속 살리면서 추가적인 단점 보완이 있는 상황이다. 일산이 이렇게 막 미래적 장점이 가치가 높아질 이런 기회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막 무조건 일산에 투자해서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기 신도시 어떤 재건축 이슈도 있지만 아파트 자체의 사업성으로 봐도 재건축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지의 조건이면서도 일산 자체의 개발 호재가 같이 맞물리는, 그러면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갭이 작은 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일산은 지금 재건축 투자에 괜찮다. 앞서 제가 일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호재들이나 장점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일산의 뭐 요즘 와인시티나 뭐 저런 킨텍스 이런 쪽에 신축에 투자를 하면 괜찮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일산은 발전을 하지만 거기서 갭 투자를 한다고 갭 크게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발전과 함께 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가치, 그 자체적인 아파트의 가치 증대, 요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일산의 발전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런 것들, 요런 장점과 호재가 있는 그런 일산이 재건축 투자할 만한 곳도 많다.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용적률이 일산이 보통 160%대에서 180%대 정도 나옵니다. 물론 190%대인 것도 있고 뭐 130%대인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몇 종인지를 확인하고, 보통은 종이 좋으면 3종이면은 용적률이 높고 2종이면 용적률이 160%대인 게 많고 이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3종에 180%대, 188% 이런 것들도 주민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재건축 가능하고요. 대부분 뭐 2종인데 160 몇 프로, 170% 정도 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잘 판단하고, 혹여 일부는 용적률이 거의 200%예요. 거의 200%인데 그래도 3종에다가 대형 평형 중심, 즉 평균 대지 지분이 큰 곳이다, 대형 평형 중심인 곳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주민 의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는 편이니까, 제 생각에는 일산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주민들 의지만 있으면은 사업성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산은 뭐 재건축 안 돼 이런 것들은 특별히 믿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주염역 쪽이 좋죠. 주염역 쪽이 좋고, 주염역이 이제 일산 그 킨텍스 쪽이랑 그 GTX 킨텍스역 예정 그쪽이랑 이제 가까워서, 주염역 아래쪽은 또 거의 도보로 GTX역이 가능한 곳들도 있어서 되게 좋은 편인데, 투자적으로 보면은 이미 갭이 좀 커진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일산역, 뭐 백마역, 마두역, 백성역 이런 쪽의 인근으로 좀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연식이 많이 오래되고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호갱론으로 한번 띄워보자면은, 띄워봤습니다. 여기가 일산역이에요. 여기 일산역이고, 용적률 보면은 여기가 뭐 182%, 뭐 182%, 181% 이런 것 중에 이제 3종인 것들은 땅이 이제 3종 주거지역인 곳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아주 충분히 무난하게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평형도 이제 대형 평형 중심이기 때문에 사업성 아주 무난하게 나오고, 역세권에 괜찮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쪽은 잠시만요. 이쪽은 뭐 163%, 159% 이런 것도 사업성 무난하게 잘 나올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뭐 학원가, 학원가요. 그런 거 딱 치면은 뭐 이런 게 학원가. 그래서 이쪽도 다 괜찮은 곳들이고, 조금 확대를 하고, 용적률 뭐 이런 거 딱 보시고 쑥쑥쑥 호갱론으로 쑥쑥쑥 보시고, 용적률 낮은 것들을 좀 타겟팅해서 역세권형 판단해서 내가 접근할 후보들 잘 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가율 보면 전세가율은 사실 요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해요. 실제로 실제 호가와 그다음에 실제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을 보시면은 이것보다 전세가율은 좀 더 높게 세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호갱노노 기준으로 봐도 재건축 단지들이 막 75%, 막 76%, 61%, 67%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전세가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좀 가격의 안정성이 좀 더 있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전세가율이 높다는 말은 갭 가격도 이렇게 낮은 편이라는 거죠. 보면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5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1.6억 저 여기 역세권에 괜찮은 후곡 11 뭐 괜찮은 단지인데 1.5억, 뭐 3억, 2.3억, 2.4억 이런 2억 일기 신도시에 괜찮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고 전세가도 받쳐주는 곳들이 한 1억대에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요거는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재건축 투자를 하기에.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 주시면은 예, 뭐 1.7억, 뭐 2억, 2.2억, 뭐 역세권인데 2.2억, 여기는 뭐 2.5억, 초역세권에 2.5억, 뭐 이런 것들, 네. 잘 보시고 이제 투자할 기회를 뭐 여기도 예, 국제한신 흰돌마을 3단지도 되게 괜찮은 단지인데 뭐 2.4억, 1.7억,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보다 훨씬 작은 갭들도 가능할 거예요. 매매가를 보통 요새는 매매가로 한 5천 정도 후려치는 거는 되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더 작은 갭으로도 가능하니까 특히 또 내년에 더 매매가가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일산도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맞고 나면은 충분히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이 화정역, 예,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성도 나오고, 예, 연식도 재건축 연식에 가깝고, 전세가율도 높은,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되게 재건축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거주 수요가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 약간 하방 어떤 지지력도 강한 편이고,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갭도 작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일산이 좀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일기 신도시로 묶여서 일기 신도시의 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 받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중에서 이제 연식이 좀 빠른 92년도 연식에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를 수립 한 해 만에 하고 뭐 이렇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뭐 백마 쪽에 일부 단지들, 92년식 일부 단지들이 아마도 뭐 선도 지역 이런 걸로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이건 뇌피셜인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간의 이제 단점들이 문제였는데 그간의 단점을 커버하는 뭐 교통, 일자리 호재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학군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그다음 상권도 괜찮고, 그래서 병원 이런 인프라도 괜찮고, 그래서 아파트만 새로 지어지면 완벽한 상황입니다. 예. 기존에 뭐 학군, 인프라 이런 게 다 괜찮은데 기존에 교통이 안 좋고 일자리가 별로 안 좋고 아파트도 낡았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은 교통이 지금 커버가 되고 있고 일자리 호재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아파트만 새로 지으면 완벽한데 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요것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택수나 세금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여러 개를 깔아두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고, 혹은 취득세 중과가 감면이 되면은 감면이라기보다는 완화가 되면은 주목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곳이 일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산을 이제 예시로 들었으니까 일산은 예시인 거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재건축 소액 투자를 할 만한 곳이 몰려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서울 중에서는 상계 중계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지역들 찾아서 좋은 아파트 찾아서 갭 1억 이내, 물론 조금 좋다라고 하면은 뭐 2억 이내, 3억 이내, 일산 같은 경우는 2억 전후에서 2억 이내에서, 웬만하면 저는 2억 이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억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잘 찾아서 보시고
그 지역의 발전 혹은 시장의 반등과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둘 다 얻을 수 있는, 반등장이 오면은 반등장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시장 분위기가 좋아짐으로써 재건축 추진이 잘 되고 그 재건축 추진이 됨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득, 그런 가격 상승을 같이 묶어서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그 전에 투자한 금액은 소액이었다면 분명히 그 소액 투자금 대비해서 100%, 200%까지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 재건축 투자 꼭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